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21번째 영상인데요. 성범죄 사건의 대응 방안을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고소 전 단계의 상황과 고소 이후의 상황으로 조금 나눠질 수가 있어요. 결국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전 상황과 고소를 당한 이후의 상황을 좀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발생 이후 어떤 피해자와의 어떤 접촉 내지 어떤 의사소통 만남 이후 고소 전 단계의 상황에서는 당사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당사자가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갈 수도 있고, 연락은 안 되지만 뭔가 본인이 꺼림직한 상황에 처해서 대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상대방이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면서 약간의 문자를 주고받든지 전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당사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 자, 그런데 연락을 왔을 때 미리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보통 문자 메시지나 전화통화 내용 자체가 다 상대방에 의해서 수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이 사람을 고소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연락을 하면서 증거를 취합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 내지 문자를 할 때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상대방과 연락이 됐을 때는 문자 내지 전화를 받을 때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사과를 한 것 자체가 이미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과를 해서 사건이 덮이거나 고소를 안 한다라고 상대방이 그걸 전제 조건으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할지언정 그걸 믿고 사과를 해버릴 경우에는 그것이 나중에 고소가 됐을 때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부분은 자신의 자백이 이미 전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은 불리하게 상황이 처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내가 이제 상황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이후에는 당연히 1차 경찰 조사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됐겠고요. 1차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몰랐던 상황 속에서 그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실형입니다. 지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을 토대로 어떤 성범죄 사건의 처벌 강도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론 성범죄 자체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고소가 나중에 취하되면 당연히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지금은 친고죄가 아닌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만으로도 무조건 실형 6개월 내지 8개월이 나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는요. 그러니까 가벼운 신체 접촉, 예를 들면은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물론 이것을 가볍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고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가슴을 만진다든지 이렇게 어떤 신체 접촉 자체가 우발적으로 나오면서 직접적으로 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스쳤을 뿐인데 상대방은 만졌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거의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고 생각될지언정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참고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이 과연 성적 접촉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하였는지 당사자가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심의 의사는 어떠한 것인지 그 범위를 입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핸드폰을 이미 제출해달라고 하고 나서 핸드폰을 통해서 뭘 이제 검색을 해보냐면 네이버 검색을 무엇을 하였는지, 자, 경찰 수사관에 전화가 온 다음에 네이버로 무슨 것을 검색을 해봤는지를 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피해자의 조사 내용 혹은 우리 의뢰인분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그 사실관계에 맞는 범위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조사를 받거나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은 이후에 당사자가 핸드폰으로 무엇을 검색을 해봤는지 검색 내용을 토대로 이 의뢰인분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추적해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경찰에서 전화가 왔으니 겁이 났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니까 성범죄 관련 겁이 날 수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성범죄 관련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어떻게 대응해. 문제는 이 검색 자체가 얘가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검색을 하는구나. 얘가 뭔가 지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수사보고서를 써가지고 증거를 붙이는 경우를 제가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된 이후에는 검색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또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 분명히 당연히 걱정이 되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몇몇 변호사들하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담받은 내용이나 대화 내용 자체를 또 불리한 쪽으로다가 왜냐면 걱정돼서 물어본 것인데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라고 오히려 의심을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범위를 입증한 것이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된 이후에서는 행동을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범죄는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에서는 수평적 관계에서의 어떤 관계와 수직적 관계에서의 어떤 성적 접촉을 구별하지 않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수직적인 관계, 즉 피해자와 당사자 사이의 어떤 관계가 상호 복종 관계나 어떤 업무상의 어떤 주종 관계, 어떤 이런 수직적 관계에서 형성된 어떤 성적 접촉 행위하고 수평적인 관계, 예를 들면은 그냥 술집에서 만났다든지 아니면은 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만났다든지 어떤 수평적 관계에서의 어떤 피해자의 관계는 조금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압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엄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강압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재판 상황은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을 거의 일관된 주장이 있으면 다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분통 떠지는 제가 말을 한다고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구체적 사실관계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증 자료, DNA라든지 어떤 물적 증거, CCTV라든지 물론 증거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물적 증거가 없고 DNA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떤 진술 하나만으로 만약에 처벌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지금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피고인의 어떤 내심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뭘 검색했는지 주변 지인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소된 이후에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초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되기 전에도 당사자와 어떤 의사 연락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고소된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서는 당연히 더더욱더 변호사의 어떤 조력을 받아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혹시 성범죄 사건이 문제가 됐을 경우는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여러 변호사분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